추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수능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지만 병든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매일 밤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대기업 부사장의 9살 딸이 그 청년을 보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오빠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네? 그 말 한마디가 20년 동안 깊이 묻혀있던 비밀을 깨우고 한 재벌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되는데, 과연 이 청년과 재벌 가족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1월 말에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오후였습니다. 대기업 부사장 강민준의 아내 윤지연은 딸 강하인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서고 있었어요. 쇼핑백을 든 윤지연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오늘따라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에 마음이 급했던 거죠. 사실 민주는 오늘 일찍 퇴근한다고 했어요. 윤지연은 남편이 좋아하는 저녁 메뉴를 준비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시장에도 들러야 했습니다. 9살 아이는 엄마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느라 숨이 찼지만 백화점에서 받은 예쁜 리본 머리띠를 만지작거리며 행복해했어요. 분홍색 리본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아이는 집에 가서 아빠에게 이 머리띠를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었습니다. 거리에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퇴근길 사람들로 인도가 북적이던 그때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달콤한 붕어빵 냄새가 아인의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 붕어빵 냄새. 엄마, 저기 붕어빵 아저씨다. 아인이 윤지연의 손을 잡아당기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아인아, 우리 집에 가서 간식 먹자. 길거리 음식은 위생도 그렇고 엄마가 집에서 맛있는 거 해줄게. 윤지연은 쇼핑백을 든 손을 바꿔주며 아인을 달랬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냄새만 맡을게. 딱 한 번만 볼게. 아인아, 우리 늦었어. 아빠 오늘 일찍 오신다고 했잖아. 하지만 아이는 이미 포장마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그 또렷한 눈동자가 무언가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앞에는 5명 정도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붕어빵 틀 앞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반죽을 붓고 있었어요. 김도현, 19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였지만 그의 어깨는 그 나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능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뒤로한 채 지금 이 자리에 붕어빵을 굽고 있는 그였죠. 낡은 검정색 점퍼 위로 더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의 손은 겨울 추위에 붉게 부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동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마에는 김 때문인지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도연은 붕어빵을 하나씩 뒤집으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네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가끔 먼 곳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오빠, 붕어빵 3개 주세요. 팥 2개, 크림 1개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붕어빵 틀에 정성스럽게 반죽을 부으며 팥소와 크림을 적당량 넣었어요. 아저씨, 붕어빵 2개 주세요.
이번에는 아인이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가며 외쳤습니다. 윤지연은 작게 한숨을 쉬며 결국 지갑을 꺼냈어요. 학생, 붕어빵 2개요. 얼마죠? 1,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어요. 윤지연이 1,000원을 건네며 시계를 흘끔 보았습니다. 벌써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포장마차 옆에 서서 붕어빵이 구워지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노란 전구 불빛 아래서 김이 피어오르는 붕어빵 틀, 그 앞에서 집게로 조심스럽게 붕어빵을 뒤집는 청년의 모습이 아인의 눈에는 마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이 손님의 주문을 받고 구워진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기 위해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노란 전구 불빛이 도연의 옆얼굴을 비추었고 그 순간 아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어요. 심장이 쿵하고 뛰는 것 같았습니다. 아인의 머릿속에는 집 거실에 걸려있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20살 무렵 대학 입학사진 속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이 청년의 옆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이마선, 같은 코의 각도, 같은 턱선,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아이는 그 사진을 매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인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아인을 바라봤어요. 도연도 깜짝 놀라 아인 쪽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아인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윤지연이 당황하며 아인의 어깨를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인의 입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엄마, 저 오빠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네? 진짜 똑같아. 엄마 안 보여? 아인의 순수한 외침에 포장마차 앞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누군가는 애가 귀엽네 하고 중얼거렸고 또 누군가는 요즘 애들은 참 재미있어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붕어빵 집게를 든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 있었어요. 아인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놀라움과 어색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도연과 엄마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똑같다는 듯이요. 손가락으로 도연을 가리키며 엄마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몸짓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지더니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그녀는 황급히 아인의 손을 잡아 끌며 포장마차에서 멀어졌습니다. 아유, 애가 헛소리를 한다. 정말 미안해요, 학생. 붕어빵은 됐어요. 우리 그냥 갈게요. 윤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윤지연은 이미 아인을 데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쇼핑백이 흔들리고 구두굽이 보도블록을 급하게 두드렸어요. 엄마, 붕어빵은? 나 붕어빵 먹고 싶은데 엄마가 사준다고 했잖아. 아인이 뒤를 돌아보며 항의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을 거 많아. 빨리 와. 아빠 기다리신다고.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어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한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엄마가 이상해. 화났어? 아니야, 화 안 났어. 그냥 빨리 가야 해. 윤지연은 아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으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간 윤지연은 안전벨트를 매고 백미러로 뒷좌석의 아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왠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고 손바닥에는 미세한 땀이 배어났어요. 윤지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저 어린아이의 엉뚱한 상상일 뿐이라고, 우연히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면서요. 차는 고급 주택가를 향해 달려갔고 뒤편 창밖으로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똑같았는데 왜 엄마는 안 보이지? 차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이는 현관문을 열기가 무섭게 가방을 신발장 위에 내던지고 곧장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윤지연이 아이나 가방 제대로 놔 하고 외쳤지만 아이는 이미 벽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아버지 강민준의 젊은 시절 사진 앞에 멈춰 선 아이는 한참을 그 사진을 올려다보았어요. 은색 액자 속 흑백 사진에는 젊은 민준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똑같아. 진짜 똑같은데. 코도 똑같고 턱도 똑같고. 아인이 중얼거리며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윤지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무언가 찜찜한 기분에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강민준과 윤지연, 그리고 아인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4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외모와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 앞에서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회색 니트에 편안한 바지를 입은 민주는 젓가락을 들며 아내가 준비한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하지만 아인의 입에서는 오후 내내 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신기한 오빠를 봤어. 아빠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긴 오빠. 아인이 밥그릇을 앞에 두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인이가 아빠 닮은 사람을 봤구나. 어디서 봤는데? 민준이 무심코 대답하며 반찬을 집었습니다. 아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붕어빵 장사하는 오빠였어. 길에서 봤는데 진짜야. 옆모습이 거실에 있는 아빠 사진이랑 똑같았어. 똑같았다니까? 그치, 엄마. 아인이 윤지연을 쳐다보며 동의를 구했습니다. 윤지연은 잠시 젓가락을 든 손을 멈추고 민준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깐 마주쳤습니다. 애가 백화점 갔다가 길에서 붕어빵 장사하는 학생 보고 당신 닮았다고 난리를 쳤어. 그냥 애들 상상인 것 같은데. 당신도 알잖아. 아인이가 얼마나 상상력이 풍부한지. 윤지연이 애써 가볍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근데 붕어빵 장사? 요즘 그런 애들도 있나?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가슴 한편에 스며들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는 청년이라니. 왜인지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응, 우리 학교 오빠들보다 더 커 보였어. 아빠, 내가 그림 그려줄게. 기다려. 진짜 똑같이 그려줄 거야. 아인이 식사를 절반쯤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뛰어갔어요. 민준과 윤지연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10여 분 뒤 아이는 그림 일기장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손에 꼭 쥐어진 그림 일기장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색연필로 정성껏 그린 그림에는 노란 전구가 켜진 포장마차 앞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청년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인이 그린 청년의 얼굴은 비록 어설프고 단순했지만 묘하게도 민준의 젊은 시절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옆모습의 선, 머리 스타일,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민준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림 속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20년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그림을 더욱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아빠 똑같지? 나 그림 잘 그렸지? 아인이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그래, 잘 그렸다. 우리 아인이 그림 실력이 늘었네. 민준의 대답은 짧았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윤지연은 설거지를 하다가 남편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챘어요.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 있었고 그림을 보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흔들리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윤지연이 행주를 놓고 거실로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아인이가 그림을 잘 그렸네 싶어서. 색칠도 열심히 했고.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림 일기장을 아인에게 돌려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인은 아빠의 달라진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림 일기장을 가슴에 안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민준과 윤지연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누구도 그것을 듣고 있지 않았어요. 당신, 혹시? 윤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오늘 회의가 길었어. 민준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해서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는 윤지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인의 말과 그 그림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와 함께 20년 전 묻어버렸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사람. 이수미. 수미의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미소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강태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그 여자와는 안 돼.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야. 당장 헤어져. 민주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인이 그린 그 청년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민주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불안과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왔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가 적막한 밤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어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졌던 민주는 2시간 만에 다시 깨어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옆에서는 윤지연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은 민주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은 그 앨범은 2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고 첫 페이지에는 대학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수미가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수미의 모습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미야. 민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사진 속 수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다시 아인이 그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붕어빵을 굽고 있던 그 청년. 민주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비서 박 과장.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부사장님.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 과장, 지금 통화 괜찮나? 네, 물론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인데 아주 은밀하게 처리해야 하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 돼. 부회장님께도 회사 누구에게도. 전화기 너머로 박 과장의 긴장하는 기척이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서재 문이 닫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는 박 과장에게 도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이름과 졸업한 대학 등 집중적으로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과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오늘 안으로.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결과를 알고 싶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는 책상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만약 그 청년이 만약 수미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뭘 한 거야. 작은 중얼거림이 서재의 정적을 깼습니다.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지연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민준의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준은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밥그릇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당신 오늘 입맛이 없어? 밥도 거의 안 먹고. 윤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괜찮아.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인이 아빠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빠 안 아파. 우리 아인이는 숙제 다 했어? 응, 다 했어. 아빠, 오늘도 붕어빵 오빠 생각났어. 진짜 아빠 닮았었는데.
아인의 말에 민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윤지연이 재빨리 화제를 돌렸어요. 아인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아빠 피곤하시잖아. 어서 방 가서 책 읽어. 응. 아인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민준과 윤지연만 남았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민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박 과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자료 정리 완료했습니다. 이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민준은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메일을 열고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첫 페이지에는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생년월일, 주소, 학력사항, 그리고 가족관계, 어머니 이름 이수미. 민준의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수미의 현재 상황이 적혀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로 아산대학병원에 입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들 김도연이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 민주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연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증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은 민준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수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년 전 22의 강민주는 대학 도서관에서 이수미를 처음 만났습니다. 문학 서적을 찾고 있던 수미가 책을 떨어뜨렸고 민준이 그것을 주워주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었어요. 수미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지만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민주는 수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우리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아버지 강태호 회장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사무실로 민준을 불러들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민준아, 그 여자와는 당장 헤어져.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수미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사랑이 뭘 먹여 살리나?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는 집안이야. 내가 물려받을 회사를 생각해. 적절한 배우자가 필요해. 아버지, 전 수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강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회사도 재산도 이 집안도 다 포기할 거야?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쩌고? 생각 좀 해라, 민준아. 그래도 민준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은 수미의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가게를 매입하셔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말은 위협이자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의 압력과 가문의 무게 앞에서 25의 청년은 사랑을 지킬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민주는 수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대학 뒤편 작은 카페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수미는 민준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수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버지가
우리 집안이. 미안해, 수미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널 지킬 수 없어. 민준아, 그게 무슨. 제발 날 미워해. 날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정말 미안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미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멈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민주는 단 한 번도 수미를 찾지 않았어요. 차마 찾을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닮은 아들을 낳아서 혼자서 키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 알았더라면.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여전히 도연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민주는 재킷을 집어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윤지연이 놀라 물었어요. 어디 가려고? 벌써 밤 11시야.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다녀올게.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회사 일이야. 걱정 마. 민주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윤지연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준이 집을 나서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목적지는 박 과장이 보내준 자료에 적혀 있던 도연의 포장마차 위치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민준의 차는 번화가 한쪽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노란 전구가 켜진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민주는 시동을 끄고 차 안에 앉아 포장마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앞에는 여전히 몇 명의 손님들이 붕어빵을 사러 줄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붕어빵 틀을 다루는 청년이 보였습니다. 도연이었어요. 민주는 숨을 죽이고 도연을 지켜보았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 아래에서 도연은 정성스럽게 붕어빵을 구워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른 그의 모습은 고단해 보였지만 손님들에게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20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가?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하며 딸과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수미는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고 했습니다. 도연아?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도연을 지켜보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도연은 포장마차 정리를 시작했어요. 붕어빵 틀을 닫고 남은 재료들을 정리하고 천막을 접는 그의 손놀림은 익숙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오늘 번 돈을 세어보았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돈다발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그 돈을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근처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도연을 따라갔어요. 도연은 편의점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조작하더니 송금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병원비 송금.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금을 마친 도연은 영수증을 받아들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버텨줘. 내가 꼭 살려낼게. 꼭. 도연의 작은 중얼거림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편의점을 나와 천천히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능 만점 받으면 뭐하나. 대학도 못 가고. 엄마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도연의 독백이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는 막차인 듯 보이는 버스를 탔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버스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도연이 바라본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그의 눈물을 비추었어요. 20년 만에 민주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민주는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고 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도연에게 다가가야 할까? 수미를 만나야 할까? 윤지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민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긴 밤이 계속되고 있었고 민준의 고통스러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그 사흘 동안 회사에 출근했지만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자꾸만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서 박 과장이 추가로 보내온 자료에는 더욱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DNA 검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도연의 출생 시기와 수미의 행적, 그리고 도연의 외모와 민준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대조한 결과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도연은 강민준의 친아들이었어요. 민준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그 자료들을 다시 한번 펼쳐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준은 책상에 이마를 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최악의 인간이었구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었다면 수미와 도연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민주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의 가슴속 통증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밖에서 박 과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네. 그냥 혼자 있고 싶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 알겠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고층 빌딩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박 과장이 보내준 자료에는 이수미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병실 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아산대학병원 종합병동 7층 702호. 민주는 차를 병원 주차장에 세우고 한동안 핸들을 잡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년 만에 수미를 다시 만난다는 것. 그것도 그녀가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에서 내렸어요.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문병객들도 많지 않았어요.
민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민준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7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다가 다시 내리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누구세요?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하고 가늘었지만 민주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숨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수미, 40대 중반이지만 병마와의 싸움으로 인해 그녀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깊이 파인 눈가, 가느다란 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20년 전 그 맑음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수미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민준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수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민주는 문을 닫고 침대 옆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미야, 그렇게 부르지 마. 당신한텐 그럴 자격 없어. 수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려 했지만 수미가 고개를 돌렸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20년 만에 만난 사랑했던 사람에게 보이기가 싫었습니다. 앉지 말고 그냥 가줘.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수미야, 정말 미안해. 할 말이 많아. 제발 들어줘. 민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수미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뭐가 미안해? 2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수미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쌓인 회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어요. 수미는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날 떠났을 때 난 이미 임신 2달이었어. 알고 있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래, 당신은 몰랐겠지. 말할 기회도 안 줬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고 떠나버렸잖아.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당신을 찾아갔어. 당신 집까지 찾아갔어. 아이가 있다고, 우리 아이가 있다고 말하려고. 근데 당신 아버지가 나타나더라. 돈다발을 내 앞에 던지면서 말했어. 아이를 지우고 사라져라.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을 민주는 전혀 몰랐어요. 수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 날 떠난 후에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잖아. 수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기침이 나왔고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미에게 물을 따라주려 했지만 수미는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미야, 당신 말대로 나 정말 비겁한 인간이야.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나 너무 늦게 알았어. 도연이가 있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아프다는 것도, 내가 20년 동안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후회하고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미는 그런 민준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무릎 꿇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수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훌륭하게 키웠더라.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훌륭하게 자랐지. 당신 없이도. 아니,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자랐는지도 몰라. 수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연을 혼자 낳고 혼자 키우며 살아온 20년의 세월에 대해서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다고 했어요. 홀로 계신 아버지께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았던 수미는 배를 불룩하게 내민 채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아무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도연을 낳은 후에는 아이를 업고 다니며 일했다고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고 밥은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를 보면 힘이 났다고 했어요. 도연은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착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선생님들은 모두 도연이가 서울대에 갈 거라고 했습니다. 수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도연은 스스로 훌륭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아프기 시작했어. 작년 봄부터였어.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하더라. 수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며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도연이는 그 사실을 알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어. 수능도 포기하고. 근데 내가 막았어. 제발 수능만은 보라고. 그래서 도연이는 수능을 받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어. 수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 때문에 도연이는 지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내 병원비를 대고 있어. 내가 도연이한테 짐이 된 거야. 수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당신이 동정하는 거 원하지 않아. 동정이 아니야, 수미야. 나 정말 도연이를 돕고 싶어. 내 아들이잖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당신네 집안이 늘 그랬듯이? 수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돈만 주고 끝낼 생각 없어. 나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도연이한테. 아버지? 20년 동안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던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수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민주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수미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민준 씨, 내가 당신을 부른 게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온 거잖아.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줘. 수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뭐든지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수미는 힘겹게 침대에 기대어 앉으며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도연이는 지금 돈이 필요해. 내 병원비도 생활비도 앞으로의 학비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도연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연이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당신이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수미의 질문은 무겁게 민준의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꼭 그런 아버지가 될게. 쉽지 않을 거야. 도연이는 강한 아이지만 동시에 상처도 많은 아이야.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쓸 때마다 아버지 없다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마다 도연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수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는 당신을 미워할 거야. 당신이 누군지 알게 되면 왜 이제 와서 나타났냐고,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냐고 물을 거야. 그래도 당신은 견딜 수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견딜게. 도연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든 원망하든 다 받아들일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수미는 한참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약속해.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으로 도연이를 지켜줘. 도연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미는 이미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은 수미의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수미가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약속할게, 수미야.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도연이를 지킬게. 내가 못해준 20년을 채울게. 수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고마워, 민준 씨. 이 말을 할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놓여.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병실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병실을 나서며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미의 마지막 부탁. 그것은 동시에 수미의 마지막 용서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의 집에서는 윤지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지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준은 지난 며칠 동안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윤지연의 직감은 뭔가 다른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랐어요. 불안하고 슬프고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듯한 눈빛. 윤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윤지연은 시아버지 강태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어요. 괜히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강태호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비서를 불러들였습니다. 70대 초반의 강 회장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요즘 민준이 뭐하고 다니나? 회장님, 그게 부회장님께서 최근 개인적인 일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일정? 무슨 일정인데?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병원을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원? 민준이가 아픈가?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문병을 가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며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문병?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알아봐. 민준이가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집과 병원을 오가며 수미를 돌보고 있었어요. 윤지연에게는 사업상 중요한 지인의 상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윤지연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전화를 해도 제대로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간단하게만 답했습니다. 윤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불안에 떨었어요. 당신 날 속이고 있는 거야?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인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남편이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과 의심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렇게 민준의 가족들은 각자의 불안 속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고 병원에서는 수미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수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나흘 후였습니다. 새벽 4시 병원에서 민준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준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수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는 수미의 손을 도연히 붙들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도 마지막으로 그 손을 차갑게 식어갈 그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울부짖는 도연 옆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울고 있는 도연 뒤에서 혼자 속삭였습니다. 수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약속할게. 도연이를 꼭 지킬게. 내 목숨을 걸고 마지막 길 편하게 잘 가. 민주는 혼자 흐느꼈습니다. 갑자기 의료진이 들어왔고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지만 수미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습니다. 오전 5시 13분. 이수미는 45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간호사들이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지켜주지 못한 사람, 그리고 20년 후에도 끝내 구하지 못한 사람. 민준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안 돼. 가지 마. 엄마, 나만 두고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해? 엄마. 바닥에 쓰러져서 그렇게 울부짖는 도연과 도연. 뒤에서 무너져 내려서 소리 죽여 흐느끼던 민주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연은 죽은 엄마에 대한 슬픔과 20년 만에 나타난 아빠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민준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의 가슴도 쥐어뜯기듯 아팠습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한참을 바닥에서 각자의 슬픔 속에서 일어서질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문객도 거의 없는 작은 빈소를 차렸어요. 수미의 영정사진 앞에는 흰 국화가 놓여 있었고 민주는 상주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수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마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병들기 전의 모습. 민주는 그 미소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어요. 수미를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윤지연에게 회사 관련 지인의 장례식이라고만 말했고 회사 사람들에게도 개인적인 일이라며 참석을 사양했습니다. 저녁 무렵 빈소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검은색 옷을 입은 청년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민준을 돌아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도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어머니 수미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수미는 도연을 병실로 불러 진실을 말했어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도연의 친아버지라는 것, 20년 전에 헤어진 사연, 그리고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까지.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연은 그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도연아. 민준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사과받고 싶지도 않아요. 도연은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의 영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도연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곧 흐느낌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다가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지만 도연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민준을 노려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아, 나한테 화내고 원망해도 괜찮아.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뭐죠?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고 싶으세요? 돈 주면서 책임 다했다고 하실 건가요? 도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돕고 싶어. 진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돈도, 당신의 동정도,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필요 없어요. 전 20년 동안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 빈소를 나가려 했습니다. 민주는 황급히 도연의 앞을 막아섰어요. 도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내 엄마가, 수미가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아버지의 진심으로. 엄마를 팔지 마세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당신한테 뭘 부탁했든 전 상관없어요. 전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 겁니다. 당신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도연은 민준을 밀치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도연의 모습. 민준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의 흐느낌이 텅 빈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준의 집에서는 아인이 아빠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빠. 전화를 해도 목소리가 슬퍼 보이는 아빠. 아이는 자기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문득 붕어빵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아빠와 똑같이 생긴 그 오빠. 혹시 아빠의 슬픔과 그 오빠가 관련이 있는 걸까? 아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윤지연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인이 엄마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윤지연은 한숨을 쉬며 아인을 안았어요. 아빠 일이 바쁘신가 봐. 조금 있으면 오실 거야. 엄마도 걱정돼? 아빠가? 윤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붕어빵 오빠 보러 가고 싶어. 아빠가 슬픈 게 그 오빠 때문인 것 같아. 윤지연은 놀라 아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인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랑 그 학생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몰라. 근데 그냥 느낌이 그래. 엄마, 나 내일 붕어빵 오빠한테 가봐도 돼? 윤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녀도 궁금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행동과 아인이 말하는 그 청년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다음 날 오후 아이는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몰래 붕어빵 포장마차가 있던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요.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그날 아인과 윤지연이 붕어빵을 사려다 온 그 거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내려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아저씨, 붕어빵 오빠는 어디 갔어요? 오늘 장사를 안 하나 보네. 운전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인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붕어빵 오빠를 만나서 아빠 이야기를 물어보려 했는데 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 집으로 가요. 알겠어요, 아가씨. 차가 출발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택했어요. 그 길은 아산대학병원 앞을 지나가는 큰 길이었습니다. 차가 병원 앞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차 세워주세요. 왜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저기 저 오빠. 아인이 차창 밖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정문 옆 작은 정원 벤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그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로 도연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온 도연은 차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병원 밖 벤치에 앉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운전기사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아가씨, 위험해요. 천천히. 하지만 아이는 이미 도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발걸음으로 숨을 헐떡이며 아이는 도연 앞에 멈춰 섰어요. 도연은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며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빨간 머리띠를 한 9살 소녀. 도연은 그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붕어빵 포장마차 앞에서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다고 외쳤던 그 아이. 오빠, 기억나요? 저예요. 아인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멍하니 아인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기억나. 붕어빵 사러 왔던. 네. 오빠, 왜 여기 있어요? 붕어빵은 안 팔아요? 아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이제 안 팔아. 그만뒀어. 왜요? 오빠 붕어빵 맛있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이는 도연의 슬픈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빠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분홍색 토끼 인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인이 가장 아끼는 인형이었어요. 아빠가 5살 생일날 선물해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는 그 인형. 아이는 인형을 꺼내 도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줄게. 도연은 놀라 아인을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건? 나한테 왜 줘? 오빠 슬퍼 보여서요. 이거 안고 있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저도 슬플 때마다 이거 안고 자거든요. 아인의 목소리는 순수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인형을 바라보며 목이 메었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신을 위로하려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끼는 거잖아.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오빠가 더 필요해요. 오빠 받아요. 아인이 도연의 손에 인형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도연은 그 작은 손을 느끼며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는 도연에게 다가가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울지 마요. 오빠 아프면 제가 위로해 줄게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도연은 인형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왜 자신을 이렇게 걱정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도연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이고 있었어요. 아이는 도연 옆에 앉아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나란히 앉아 겨울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연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야 해요. 사모님께서 걱정하실 거예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오빠, 저 가야 해요. 그 인형 꼭 안고 자요. 그럼 좋은 꿈 꿀 거예요. 응, 그럴게. 조심히 들어가. 아인이 손을 흔들며 차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에 안긴 분홍색 토끼 인형을 내려다봤어요. 작고 낡은 인형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호 회장은 비서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20년 전 헤어진 여자의 장례식에 다녀왔다는 것, 그리고 그 여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 강 회장은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어요. 이수미,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찾아가 돈을 던지며 쫓아낸 그 여자. 그리고 지금 그 여자는 죽었고 손자가 있다니. 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들의 인생을, 손자의 인생을, 그리고 그 여자의 인생을 망친 것은 바로 자신이었어요. 강 회장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지연은 남편 민준이 보낸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 집에 갈게. 할 말이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윤지연은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윤지연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윤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강민준의 가족들은 각자의 불안과 슬픔 속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강민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에는 윤지연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민주는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고 천천히 윤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윤지연의 눈빛에는 불안과 의문, 그리고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을 했어. 알고 있어. 사업상 지인의 상이 아니었지? 윤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이 가득했어요. 민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응, 아니었어. 그 사람은 내가 20년 전에 사랑했던 여자야. 윤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어요. 그래서 당신이 며칠 동안 집에도 안 들어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만난 사람이 옛 연인이었다는 거야? 지연아, 들어줘. 그 사람한테는 아들이 있었어. 내 아들. 그 말에 윤지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강태호의 반대로 수미와 헤어졌던 일, 그리고 최근에 아인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 청년을 보고 자신과 닮았다고 말한 것, 조사를 통해 그 청년이 자신의 친아들 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일, 수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일까지. 민준의 고백을 듣는 동안 윤지연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거네. 아인이보다 10살이나 많은.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수미가 임신한 줄도 아이를 낳은 줄도 전혀 몰랐어. 몰랐다고? 알려고 하지 않은 거 아니야?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윤지연의 말이 모두 맞았으니까요. 지연아, 나는 정말 겁쟁이였어. 수미를 지키지 못했고 아들을 외면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 싶어. 도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윤지연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지연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에게 전혀 몰랐던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도 19살이나 된 아들이. 그리고 그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자는 남편의 말. 윤지연은 화가 났고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남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으니까요. 윤지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당신,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단순히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윤지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지연에게 다가갔어요. 사랑할 수 있어. 아니, 이미 사랑하고 있어. 도연이를 보는 순간부터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내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지연아, 제발 이해해줘. 이해해달라고? 갑자기 나타난 아들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아인이는 어떻게 하고? 그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윤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윤지연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윤지연은 몸을 돌렸어요. 당신 혼자 결정하지 마.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야. 나한테도 아인이한테도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먼저 말하는 거야. 지연아, 나 혼자 결정할 수 없어.
당신의 동의가 필요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했고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도연이라는 존재가 이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복잡한 감정 속에서 밤을 보냈어요. 질투, 분노, 혼란,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에 대한 연민. 아인이 말했던 붕어빵 오빠, 붕어빵을 팔며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던 그 청년. 윤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민준과 윤지연, 그리고 아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시리얼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과 윤지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윤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당신, 그 아이. 도연이를 오늘 데려와. 민준은 놀라 윤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조건이 있어. 당신이 정말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거면 나도 그 아이를 받아들일게.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지 마. 진심으로 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고마워하지 마. 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야. 어머니를 잃고 혼자 남은 그 아이가 불쌍해서. 윤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어요. 민주는 곧바로 도연을 찾아갔습니다. 박 과장이 알아낸 도연의 집 주소로 향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원룸. 민주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민준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도연아,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내 아버지가 될 기회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필요 없다고. 도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민주는 문을 손으로 막으며 간청했어요. 도연아, 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내 꿈을 지켜달라고. 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엄마 이야기로 날 설득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의 동정도 필요 없다고요. 그런 것거 아니야. 나는 진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2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하고 싶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민준을 노려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민준은 도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낡은 방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수능 성적표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대학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것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지, 얼마나 간절히 꿈을 꿨을지. 도연은 침대 끝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도연아, 나는 너랑 함께 살고 싶어. 아버지와 아들로서 내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내 꿈을 응원하고 싶어. 그리고 20년 동안 못해준 사랑을 주고 싶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그런 민준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를 용서해줘. 그 사람도 힘들었던 거야.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든지 말해봐. 전 당신 회사 물려받을 생각 없어요. 제 길은 제가 찾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면 전 바로 떠날 거예요. 알았어. 약속할게.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도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짐을 정리하고 강민준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집을 바라보았어요. 큰 저택이었습니다. 도연이 평생 살아온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민준이 문을 열고 도연을 맞이했습니다. 들어와, 도연아.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윤지영과 아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인은 도연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붕어빵 오빠다. 아인이 소리치며 도연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연은 놀라 아인을 바라보았어요. 병원 앞에서 자신에게 토끼 인형을 준 그 아이. 아인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여기 왜 왔어요? 우리 집에? 민준이 아인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인아, 이 오빠는 아빠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아인이 오빠가 되는 거지. 진짜요? 오빠가 우리 가족이 돼요? 아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윤지연은 소파에서 일어나 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도연아. 나는 민준이 아내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윤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패 끼쳐서 죄송합니다. 패 끼치는 게 아니야. 이제 가족이잖아. 윤지연의 말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호 회장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회장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을 찾았어요.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민준이 황급히 아버지를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도연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20년 전 내가 너희 어머니한테 한 짓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과거는 과거니까요. 도연이 회장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회장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다, 도연아. 우리 손자가 되어줘서 앞으로 내가 지켜줄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도연을 꽉 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준도, 윤지연도, 아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집안에서의 생활에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민주는 매일 도연과 함께 아침을 먹고 도연의 공부를 도와주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윤지연도 처음의 어색함을 넘어 도연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챙기며 점점 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도연을 가장 좋아했어요. 매일 오빠 방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를 도와달라고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도 아인을 귀여워했고 동생이 생긴 것이 신기하면서도 좋았어요.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강태호 회장, 민준, 윤지연, 아인, 도연 5 식구가 함께 모여 앉아 있었어요. 식탁에는 윤지연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국 냄새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들 모여 있으니 참 좋구나.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아버님. 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요. 윤지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대학 원서는 다 넣었지? 네, 아버지. 다 넣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민준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합격하면 뭐 하고 싶어?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도연의 대답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5식구는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이는 도연의 무릎에 기대어 앉았고 민준과 윤지연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손자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한테든 할아버지한테든. 민준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가족이 있다는 게.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도연의 어깨를 꽉 안았어요. 나도 행복해, 아들아. 정말 행복해. 윤지연도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가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노력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도연이 윤지연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윤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도연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들처럼 느껴졌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참 많이 오는구나. 올겨울 첫눈이지? 네, 할아버지. 첫눈이에요. 아인이 대답했습니다. 첫눈에는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우리 다 같이 소원 빌어볼까? 회장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식구는 창가로 다가가 눈 내리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민주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세요. 도연이가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미야, 하늘에서 편히 쉬어. 도연도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엄마, 전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가족이 계속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몇 달 후, 도연은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민주는 도연을 꽉 안으며 축하했고, 윤지연은 도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회장은 도연에게 축하 선물로 새 노트북을 주었고, 아이는 직접 그린 축하 카드를 건넸어요. 도연은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